그래서 올해는 다다저기로 너무나 가물고 참 울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신고를 하고 테라스에서 장사를 해, 솔직히. 신고해야 되는 거를 그 영업자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길어지면서 농사 짓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상당수 농가가 제때 모를 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수 이슈가 이원 간척지가 위치한 충남 태안군 원북면과 이원면의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원북면 202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낙극입니다. 물이 부족하여 모를 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2009년 간척 사업이 이뤄진 후 벼농사지대로 조성된 이원 간척지. 모내기가 한창이어야 할 시기지만 농민들은 메마른 논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모를 심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기예보에 3, 4일간 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놈 받고 이놈 우선 이놈 있는 거 받아서 해보려고 했으나 역부족인 상태에서 물이 없는 관계로 비가 안 오는 관계로 이게 못했습니다. 일찍이 심어놓은 벼도 극심한 가뭄에 말라 죽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논도 여러 곳. 이대로 농업용수를 구하지 못하면 한 해의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를 심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끼도 쳐야 되고 또 풀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부분이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오고 가뭄 현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생육에 지장을 입게 되고 수확량도 실질적으로 감소가 올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에 설상가상 가뭄까지 더해진 겁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말라 죽는가 하면 모내기를 끝낸 논이 메마르는 일도 부지기수. 많은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가뭄 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한 충남도 가뭄 상황을 보면 서북부의 경우 가뭄 경계 지역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태안군은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140.5mm로 평년의 약 45.1%에 그치고 있는데요. 전국 57%, 충남 55.9%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 지역 말고 또 방갈리 쪽에서도 농사 짓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약 50%밖에 지금 모내기를 안 하고 50%는 이제 지금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용수를 구하지 못한 농민들은 소요한 논의 일부를 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활용 가능한 농업용수는 없는 걸까요? 서부 지역은 주로 보령댐 용수를 이용을 하고요. 영업용수 같은 경우는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나 아니면 지하수 같은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수를 좀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용수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설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수원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들, 뭐 둔벙이든 인공습지든 지하댐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될 수 있고요. 농업용수를 충당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농민들은 새로운 수원 개발에 앞서 기존 시설의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원 간척지 조성 당시 함께 준설된 배수로. 배수로를 통하는 물을 간척지 내 농경지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지만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준설만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물이 하나도 수해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거를 요청을 이거 준설을 해달라고 10여 년부터 했어도 어느 한 사람 이거 해준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올해는 다다저기로 너무나 가물고 너무나 농민들을 말이요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 울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흙과 풀로 메워져 얕아진 배수로. 많은 물을 담수할 수 없는 건 물론 물길이 쉽게 막히는 상태인데요. 오랜 가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문제가 된 시설은 또 있습니다. 간척지 내 논마다 연결된 관로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논마도 물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수백억 들여서 치수장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언제까지 물 한 번 주질 않았어요. 그 물만이라도 주었으면은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 번 돌리질 않고 그냥 썩어요. 관이 여기가 묻혀 있어요. 이 땅 위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원 간척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함께 조성된 이원호로 연결된 관로. 취수장까지 조성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기대했지만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원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중공검사 받을 때 한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공검사까지는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시험답을 한다고 그러면서는 물을 공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 물을 못 쓰게 된 원인을 갖다가 해결하는 게 가장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게 우선이고, 그 용수가 모질랐을 경우에는 준설을 한다든지 하는 2차적인 방법을 취해야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모양만 저수지일 뿐이지 이제 사용을 못하면은 아무것도 백해무익한 거 아니래요. 이원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원호 조성 당시에 용수 공급에 맞도록 간척지를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원호 용수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아마 간척지 내에 있는 농지들은 충분히 농사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이원호의 여러 가지 염해 피해라든지 용수 활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농업용수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호의 염분 농도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염분 농도를 낮추려면 이제 하천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담수가 계속 유입이 돼서 염분 농도가 희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유역에서 들어오는 용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염분 농도 자체를 희석시킬 수 있는 물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원호 안에 물이 있긴 하지만 그 물은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원 간척지의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배수 개선과 염해 방지가 절실한 상황.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농어촌공사에도 참 수십 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없고, 또 구원이다 해도 그렇고 서로가 밀고 있어요. 서로가. 농민들의 호소가 제대로 닿지 못한 이유. 이원 간척지의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가뭄 피해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농어촌공사에 그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농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직접 임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농어촌공사에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전에 이제 이원호뿐만이 아니고 이원 간척지 내에서 농업용수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중앙 배수로에 뭐 보를 설치한다든지 그 임시로 흙보라도 설치해서 물을 가두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어촌 공사가, 농업시설은 태안군이 관리하는 구조라는 건데요. 태안군은 현재 진행 중인 배수로 준설 작업 등을 통해 가뭄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피해 발생 후에 찾는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4월달, 5월달 강수량 통계치만 보더라도 가뭄이 벌써 예견돼 있었고 미리 대비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태안 가뭄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가뭄 피해가 얘기 나올 때마다 영순위로 계속 가뭄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가뭄이라는 그때 증상이 나오면은 그때 예산을 갖다가 조금 투입해가지고 임시 처방만 하다 보니까는 해결이 안 되고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기약 없는 기다림 속 농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충남 지역의 가뭄 피해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미래 대표 농도 경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남 서부 지역이 2030년대부터 가뭄에 매우 취약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피부로 매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올해 이제 IPCC라는 데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더 심화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뭄 피해 지원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가물었을 때 하상을 좀 긁어내서 상류에서 조금이라도 내려오는 물을 가둬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이 말씀하신 저수지를 신설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고기 일대가 농어촌진흥공사가 소관하는 담소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관에 전문적인 검토도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하고 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수지 신설이 좋은지 또 제방 보수가 더 좋은지 우선 판단을 해볼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비용이 얼마가 될 건지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서 올 연말까지 확정을 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농림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저수지 신설과 이원호 제방 보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계획 수립 단계일 뿐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농민들의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이달 하순부터 장마기 접어들거든요. 그러면은 가뭄은 언제 왔느냐 하는 식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죠. 한 번 오면은 한 3년 주기로 몇 차례에 걸쳐서 왔었는데 그 본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이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안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타들어가는 농지만큼 깊어가는 농민들의 시름.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는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모를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죠? 예, 5월 강수량이 5.8m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평년의 6%에 불과한데요. 예. 1973년 이후로 최저치로 전국적으로 농작물 생육조화 등 피해 확산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듯이 태안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최근 6개월간 태안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 같은 기간 대비 45.1%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밭작물의 경우 수확 시기와 맞물려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나아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서 논의 물마름으로 많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강수량만 문제가 아니고요. 저수량도 문제인데요. 예. 태안에는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그 저수지 30곳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8곳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저수 시설이 있습니다. 6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보령댐 저수율이 22.5%에 불과하고요. 예. 또 군관리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23.8%에 그치고 있어서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단순히 이제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물 관리의 문제도 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농업용수 관리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책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림부 장관은 간척지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제반 여건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공사가 현재 이원 간척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농민들은 실태 조사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인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가뭄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기 전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 시원한 테라스에서 마시는 커피. 최근 들어서 야외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밤늦게까지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요법 불청객이 부쩍 늘어난 5개 영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평소에 탁 트인 야외에서 음료를 즐기는 거 좋아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야외에 놓인 테이블에서 음료나 음식을 즐깁니다. 실제로도 야외에서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실내에 있으면 마스크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이제 실외로 나오면 마스크 벗고 편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바깥 공기도 좀 쐬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도 또 편하게 실내보다는 시끄러운 것도 좀 덜하고 해서 밖에서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 놓인 테이블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행해지는 5개 영업의 합법 여부에 대해 시민들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야외에서 그 영업하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합법이지 않을까요? 불법인가? 이 업소는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 한번 제가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 가게 야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허가 받으신 거예요? 네, 서구청에서 직접 이제 가서 이제 서류로 허가를 받았어요. 5개 영업 허가 받으신 거예요? 네네. 어떻게 아시고 허가 받게 되신 거예요? 이제 처음 창업 준비할 때 이제 인테리어를 직접 했는데 이제 옥상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쯤에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런 게 또 마침 있어가지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과 카페 등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5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자영업자들, 이를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좀 야외에서 먹고 싶어하는 그런 또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님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적용 대상은 식품 접객업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소가 5개 영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밤늦은 시간 도심 유흥가 일대를 걸어보았는데 이렇게 테이블이 보행로까지 점거한 불법 5개 영업 현장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 가까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야외 테이블에 차려진 곳에서 술을 즐기고 계신데요. 근데 이분들로 인한 소음, 담배 연기, 그리고 도로 통행 불편까지 인근 주민들과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거리를 걷는 시민들은 물론 불법 5개 영업을 하는 업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 지나가려고 하면은 담배 피는 냄새도 너무 심하고 그 거리에 테이블이 있어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인도에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 경우는 좀 보행이나 자전거 탈 때 조금 불편하긴 하는 것 같아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뭔가 그런 부분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간이 천막해서 벌레 같은 것도 좀 들어오지 않게 천막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서로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안에서 드시는 분들도 바깥이랑 소통해서 하는 거 그런 간이 천막 같은 거 좀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관리를 이제 그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5개 영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도로나 아니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런 건축물 안에, 그러니까 이 건물에 영업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 테이블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관할 행정기관이 소방법, 도로교통법 그리고 기타 다른 법령들의 문제 검지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은 5개 영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5개 영업을 하는 업소들, 왜 허가를 받지 않는지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여기 테이블 영업하시는 거 5개 영업 허가 받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허가 안 받았어요. 아, 이거 그러면은 허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영업 이게 허가 안 받고 5개 영업 하시면은 그게 이제 불법이어가지고. 불법인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 안 된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앞에 손님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뭐 일일이 많이 듣나요? 불법임을 알면서도 5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근의 또 다른 업주는 관계기관의 소극적 행정 처리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알아봤는데 전혀 협조적이지 않아요. 제가 여기도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뭐 서류를 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해요. 또 다른 가게도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5개 영업 신고하신 건가요? 5개 영업이요? 네. 아니요. 이거 야외에서 드시려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모르셨나요?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허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안 알아보셨나요? 네, 안 알아봤어요. 누가 신고를 하고 테라스에서 장사를 해, 솔직히. 일부 업주는 취재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면서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업주 대부분은 합법화된 5개 영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불법 행위에 무감각해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후죽순 늘어난 불법 5개 영업. 이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아졌습니다. 대전 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5개 영업 관련 민원 건수는 5달 만에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라든지 인도나 도로에 그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인근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 인도를 통행하는 통행자의 불편, 이런 점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5개 영업이 합법적으로 허용됐지만 대전 서구에서 5개 영업을 허가받은 업소가 고작 6곳밖에 없다는 것. 상당수의 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5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개 영업 신고에 허용이 되는 그 기준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이유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5개 영업을 신고해야 되는 거를 그 영업자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5개 영업 형태도 살펴봤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영업 행위도 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야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고기를 구워 드시죠. 개인 그 사유지 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도로를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업 행위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야외에서 조리 행위는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영업장 외부에서 조리 행위는 지금 식품위생법상에 허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식품의 위생상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용자들의 각종 그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5개 영업을 허가받았다 할지라도 실내에서 조리된 식품을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야외에서 조리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지금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다 보니 일시에 여러 장소를 한꺼번에 점검 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원의 빈도가 많은 쪽을 우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밤 이렇게 야외에서 치맥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내가 조착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상권회복과 함께 인근 주민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제는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5개 영업에 관한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하면은 5개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이 허가받은 영업장과 반드시 연결된 그런 그런 곳이어야 되고 아니면은 예. 그 영업장의 옥상, 그 루프탑 같은 곳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업주들 가운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취재하면서 보니까요, 상당수 업주들이요, 이런 법이 개정이 된 날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할 지자체가 좀 이 업소들에게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 대전시의 경우에는 식품 접객업소의 5개 영업과 관련해서 세부 기준의 하나로 지난 1월부터 대전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정을 했잖아요. 이 조례가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면서요? 네, 이 조례는요, 보행로의 폭이 8m 이상 되는 곳에서요, 그 양쪽에서 그 도로, 그 보행로 전용을 2.5m로 제한을 하고 그러면은 3m의 그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은 5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보행로 폭이 8m가 되는 곳은 대체로 이제 서구나 유성구 일부 지역에 좀 국한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불공정 시비도 좀 불거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대전시에서 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대전시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의회에서는 일단 강행 처리를 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졸속 처리했다. 뭐 이런 비판과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국 사례를 보면은 노천 카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지역 상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업주 그리고 시민들 같이 모여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해 어떻게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의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의 편의가 곧 누군가의 불편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5개 영업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면서 관련 지자체는 5개 영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다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세남이 선택한 한 주간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 대세남 2주의 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 남은 임기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시도지사들이 모두 바뀌면서 산하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법으로 보장된 임기는 채워야 한다. 이렇게 의견도 엇갈립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도지사와 함께 도정에 참여한 사람은 도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양승조 지사가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 산하기관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건 직권 남용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요.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사실 이런 블랙리스트 논란은 매번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또 지방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번 반복되는 문제라면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조금은 덜 소란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지혜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은 나비 효과로 정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값이 2,000원대를 넘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대전의 시내버스 이용객은 1,120만 명을 넘어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하철 이용객 역시 290만 명으로 올 상반기 월 평균 230만 명보다 무려 60만 명,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전의 공용자전거인 타슈 이용 건수도 지난 한 달 14만 건으로 앞선 4월에 11만 5천보다 무려 2만 5천 건 더 늘었습니다. 지난 한 달여 타슈의 시간대별 이용 건수를 분석해봤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긴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 이용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새벽 3시까지는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술을 마신 뒤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요.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교통량 분산은 물론 또 다른 음주운전이 걱정되는 건데요. 음주운전이 금물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그래도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대세남 이주의 픽이었습니다. 시사회 대세남 2022 지방선거 대세남 당선인을 만나다 편입니다. 이번 주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최민호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와 세종시의 미래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세종시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상전벽해라고 그러더니 옛날엔 뽕나무밭이에요. 국회 분원이 이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회 분원이 온다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국회법이 개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가 몇 개가 올 것인지, 그렇죠. 어느 상임위원회가 올 것인지는 국회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 국회 규칙이 바꿔지는 절차는 지금 밟는 중에 알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새롭게 국회 분원이라든가 청와대 제2집무실이 온다고 할 때 같이 여기 이전해야 되는 공무원분들, 그분들에 대한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당선인이 자리를 이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하세요. 예. 쭉 돌아보시죠. 여러 가지 이제 선거의 의미를 얘기할 때 세종시는 이번에 보수정당 출신의 첫 당선인을 배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또 의미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는 시민들께서 어떤 시대 흐름을 중시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시정 8년 지속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시민들께서 바라는 어떤 변화의 욕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 중앙 정부도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따라서 거기 흐름에 맞는 새로운 역할, 새로운 시장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흐름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 시민들은 변화를 선택을 했다. 변화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종 시민들은 새로운 시장에게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저희가 좀 짧게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출퇴근 시간에 이제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이 걸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대전 세종 구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종 내에서도 지하철이 도입돼서 이 세종의 교통 편의성이 조금 더 증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공실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변 상권에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빠르게 규제를 완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천이 지역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나 각종 수상공인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강물을 흐르게 해서 자연성을 회복시켜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고 즐겨 찾는 금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현안과 관련된 시민들의 예,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보시고 나서? 뭐 제가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예. 저한테 이렇게 기대하고 또 요청하시는 내용하고 거의 뭐 일치한다고 봅니다. 예. 교통 문제, 예. 그리고 상가 공실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의 어떤 경기 문제도 연결되고요. 예. 그리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그 어떤 격차 문제, 부동산 어떤 정책 문제, 여기 예. 또 지금 시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죠. 예. 그러면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과제가 바로 행정수도 완성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당선인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과연 무엇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냐. 쉽게 얘기하면 아예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천도. 예. 이것이 과연 행정수도의 완성이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우리 충청민들은 다 바라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수도 완성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국가적 아젠다고요. 수도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아주 수뇌부의 도시로서 그 나라의 미래와 그 나라의 앞장을 서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시,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 아니겠는가. 뭐 그러자면 역시 대통령과 국회가 소재하면서 또 정부기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이 어울려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시.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세종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자족 기능이거든요. 예. 투트랙으로 예.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데 뭐 행정수도라는 말을 떠나서 수도 이전이죠. 예. 수도 이전에 관한 노력을 우리 충청민과 함께 같이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거기 플러스 수도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자족 기능, 그리고 미래 전략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 투 트랙으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예.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종시 하면 또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재작년이었나요?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작년에는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급하락하는 것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률 정도 오르는 그런 안정세를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침을 우리가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데 첫째로는 저는 그 부동산에 지금 세종시를 옥죄고 있는 3중 규제가 있어요. 예. 과열 지역이라든가 조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에 좀 건의를 해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세종시에 살고 계시지만 집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시의 특수성 때문에 약 75%가 여기 이주해 오는 이주 공무원들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특공 제도를 줬거든요. 예. 특별 공급. 근데 작년에 그 특공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에 사시는 실거주자 시민들께서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편하시게 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섰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또 이제 공무원들 특공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특공이 공무원들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특공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특공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거나 또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특공제도를 악용한다고 할까요? 그걸 이용을 해서 투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과도한 어떤 이득을 취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께서 말하자면 분노를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택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공급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제한을 준다든가 예. 또는 임대를 해준다든가 이런 제3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하는 분들한테 주택을 제공해 놓은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세종시의 현안 중에 하나가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뭐 4,500억의 빚이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재정 적자가 뭐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추세가 어떤 추세냐라고 볼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재정 폭이 더 늘어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4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불효불급하거나 아니면은 전시성 어떤 경비라든가 예산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이 재정 건전성을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부단하게 해야죠. 그것이 바로 부동산 규제, 그걸 완화를 통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국민들의 세금만 갖고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 수익 사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익이나 경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자체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그 한계상 중앙정부 의존 재원에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중앙 재원에도 저들이 의존하는 이 4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구사해야지 어느 한 방법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특구와 경제자유특구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특구는 뭐 제 공약은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난번 인수위에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100년 대계를 볼 때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재가 양성이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과연 미래적으로 올바른가? 라는 것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어느 한 자치단체를 교육특구를 두어서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제도를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는 것은 미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할 때에 세종시가 교육특구로서 선점이 된다면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특구도 그렇습니다. 경제특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업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미래 전략적 산업, 그리고 청년 창업 문제, 그리고 이제 대전에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곧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방사성 가속기 또는 중이용 가속기, 또 대통령 공약에 있는 중입자 가속기, 이런 가속기 산업이 또 미래 산업입니다. 그런 가속기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점 도시로서의 세종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세종 대전 경제자유구역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공약들이 지금 저희들이 내걸었고 추진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세종 시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KTX 역사 설치 문제입니다. 이게 뭐 지난 세종시 민상 3기에서도 추진했다가 여러 또 다른 지역에 반발도 있었고요.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세종시 KTX 역사 설치에 관해서는 필요하죠. 우리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청권 철도망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대전, 세종, 조치원,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연결이 됐을 때 또 KTX 역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다. 또는 정부에서 중앙에서는 지금 당장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포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취임 전부터 벌써부터 이제 세종보 존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입장은 세종보를 존치하시겠다 이거죠? 저는 세종보에 대한 인식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요. 세종보를 흔히 이제 4대강 사업을 하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달라요. 이 세종보를 만든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애초에 그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를 설계를 할 때 여기는 물이 필요하고 친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명칭이 세종보지만 그 당시에는 수중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도시 설계 초기 단계에 이미 설계된 보입니다. 그럼 그걸 4대강 계획이라고 해서 만약에 해체시키거나 없었을 때 그럼 도시 설계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 존재 이유들이 해소됐느냐? 이건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물 문제 없느냐? 친수 공간 없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4대강 문제하고는 별개로 뿌리가 다른 문제다.
논리가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 그 환경부에서 새 정부 관련해서는 이제 해체를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작년인가요?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를 결정을 했고, 다만 해체 시기와 방법은 당의 자치단체장한테 맡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세종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린 바가 없기 때문에 새 정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도 있고요. 저는 그 4대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새 정부의 우리가 설계, 뿌리, 논리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런 문제에서 새 정부 문제의 존치 여부는 판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새 정부 개방 이후에 멸종 위기종이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생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친수 공간 문제도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용수 문제와 친수 공간 확보의 문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수질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이제 민선 4기 세종시장을 책임질 당선인으로서 끝으로 세종시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 또 그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각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화된 공약, 그러한 공약을 제가 지키고 또 우리 세종 시민들의 기대는 좀 뭔가 바꿔야 된다.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지켜봐 주시고 좀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은 격려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우리 세종시를 발전하는데 협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종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지방선거 대세남 당선인을 만나다 세종시장 최민호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세종시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이 차질 없이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시사의 대세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